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관련한 소식 세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위상, 민낯이 그대로 공개가 됐죠. 그 능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푹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의 큰 나라죠. 말리. 완전히 지금 뭐 내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 러시아 용병들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불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터처블 갔던 러시아군이 말리 반군에게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했죠. 그래서 지금 아마 발표가 났을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이 선거가 진행되는지 정말 황당한 선거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다, 이런 희한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응수를 했습니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응수를 했는데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또 충돌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를 마친 베네수엘라가 폭풍 전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자신이 패할 경우 베네수엘라 전역이 피바다가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거세게 번지고 있어 전국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임기 6년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현지 시각 7월 28일 종료하고 개표 작업에 들어갔고, 우리 시간 12시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아직은 발표가 안 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국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했다면서, 이날 선거는 전날 밤부터 투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을 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2,800만 인구 가운데 2,139만 2,6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투표는 3선에 도전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중도 우파 야권연합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 등 10명이 출마했습니다. 집권당은 마두로 대통령의 압승을, 야권은 우르티아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투표 시간을 놓고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지며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날 투표는 오후 6시에 끝났어야 했지만 선관위 측은 줄을 선 사람이 있다라며 지역에 따라 최대 2시간 투표 시간을 연장했는데요. 야권은 이 조치가 법정 투표 시간 내에 획득한 마두로 대통령의 표가 부족하자 인원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시도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한국 시각으로 29일 정오에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누가 이기든 베네수엘라의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2시 지났는데 이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 지금 그 1시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공개할 시점, 이제 편집하고 해야 되니까 공개할 시점이 되면 발표가 났을 수도 있는데, 이 선거가 어떻게, 누가 이기든지 간에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분위기 차원에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선거가 기가 차요. 투표함 꼴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그냥 무슨 뭐 라면 박스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우리 라면 박스, 라면 다 먹고 나면 라면 박스 이렇게 접을 때 이렇게 십자로 탁탁 접어서 겹치지 않습니까? 그거 겹쳐놓은 그대로 이게 투표 박스예요. 그리고는 흰색 테이프, 그리고 또 무슨 택배 같은 테이프 이런 걸로 좀 갖다 붙여가지고 감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놨으면 여기다가 봉인하는 어떤 그 도장을 찍든지 훼손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거 가다가 그냥 이렇게 제거한 거 열고 거기다가 기존에 미리 만들어놨던 거 다 집어넣고 다시 닫고 해도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표함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후 6시까지 하기로 했으면 오후 6시 되면 끝나야 되죠.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좀 낮아요. 지금 집권 여당 측 그리고 선관위 측에서는 어젯밤부터 줄을 서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 속이다 라고 했지만
투표는 54.8%.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생각했는지 투표를 곳에 따라 2시간 연장해서 야, 줄 선 사람 있으니까 그대로 해줘 해서 투표를 2시간 연장했다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이게 바로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일단 그 야권을 지지하는 민주 시민 계통에서는 만약에 마두로가 또 되면 우리는 이민 간다 라고 하는 거고 아마 국민의 4분의 1이 이민 간다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마두로 측은 우리가 낙선하면 전국이 피바다에 잠긴다. 자, 이렇게 국민을 협박하고 나섰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베네수엘라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져들 것 같은데요. 결과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투표가 이따위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요.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을 레바논 침공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쟁 기간 내내 하마스를 지지해온 유일한 나토 국가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튀르키예의 망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번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현지 시각 7월 28일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날 튀르키예 리즈에서 열린 집권 정의개발당 회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매우 강해져야 한다라며 우리는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진입한 것처럼 그리고 리비아에 진입한 것처럼 비슷한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우방국인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 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파견했고 리비아 내전 때에는 통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하프타르 반군에 맞서 지상군을 파병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줄기차게 비판해왔던 에르도안은 하마스는 테러 조직이 아니라 저항 세력이라고 재규정했고 이스라엘 정부를 전범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며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파병을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 라며 사실상 이번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에르도안의 이 같은 발언이 보도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사담 후세인의 길을 걷고 있는 에르도안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에르도안은 당시 이라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사태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전쟁 개입 의사를 밝히고 이스라엘이 에르도안을 겨냥한 경고 발언으로 응수하면서 중동 정세는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튀르키예, 과연 이대로 나토 회원국으로 두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토 중 유일한 무슬림 국가죠. 그러다 보니 이번 이 가자 지구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해 왔었고 또 하마스를 보호하고 또 부상병 하마스를 치료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하마스 수뇌부의 도피를 은닉해주고 이런 일을 계속해 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마스와는 저항 세력이지 테러 단체가 아니다 라는 건데 사실 이제 이 테러 단체를 지원하면 테러 지원 국가 아닙니까? 그럼 제재받아야 되죠. 그런데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통제해서 흑해를 틀어막고 있는 바로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냉전시대 때도 나토의 일원이 되었고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고 뭐 그러고 그 위상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해외 파병을 터키군이 튀르키예군이 2번이나 했어요. 일단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여기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상군 파병했고 또 리비아 내전에서 리비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지상군 파병했고 그리고 뭐 지금 시리아 북부, 이라크 북부 이 지역에 쿠르드족 치기 위해서 계속 그 지역으로 지상군 보내서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 튀르키예도 전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제르바이잔에도 들어갔고 리비아에도 들어갔는데 여기 가자지구 또는 레바논 여기라고 못 들어갈 거 없다. 우리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위에 있는 노란색이
튀르키예, 터키죠. 그리고 여기 있는 초록색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이에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밑에 조그만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는 한 4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정말 시리아를 관통해서 레바논 등을 향해 지상군을 밀어넣을 수도 있고 헤즈볼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헤즈볼라, 하마스 어디를 돕는다 이런 이야기 정확하게 안 하면서 그냥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일을 비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군을 직접 파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군력으로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만약에 레바논을 침공해서 헤즈볼라를 때리는 것을 요격해주는 이런 임무를 할 수 있죠. 마치 1차 레바논전 할 때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이 레바논 치기위해서 들어갈 때 그걸 시리아 공군기들이 엄호해주러 요격해주러 들어갔죠. 그게 바로 베카 계곡 전투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 공중전이 대규모로 붙어가지고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 86대, 86대를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공중전으로 격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투기 하나가 격추됐는데 이거는 지대공 미사일 맞아서 격추가 됐고요. 그래서 86대 1의 기록적인 전과를 기록한 것이 바로 레바논전의 베카 계곡 전투인데, 저는 만약에 이 튀르키예 공군이 레바논 헤즈볼라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면 제2차 베카 계곡 전투가 벌어져서 튀르키예 공군이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에게 완전 학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튀르키예 공군 F-16이 이제 주력 전투기죠. 근데 F-16이 우리 한국 하고 비슷한 블락 50 정도의 클래스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F-35가 있죠. 그리고 우수한 그리고 실전으로 완전히 다져진 이런 전투 조종사들이 있죠. 물론 튀르키예도 우리 한국 공군이 쓰는 피사이 E737 조기 경보기 있어요. 조기 경보기 백업받고 또 자체 개발 전자전기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자전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 그리고 F-35, 그리고 F-15I 이런 강력한 전투기들과 공중전이 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는 상대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상군을 밀어넣기에는 조금 더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담 후세인이 어떻게 됐는지 너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담 후세인, 바로 지금 현재 에르도안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랍 민족주의, 또 튀르키예 민족주의 막 일으키면서 민족주의 국뽕을 막 일으키죠. 그래서 내가 바로 아랍의 맹주야, 이렇게 사담 후세인이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하고 전쟁을 8년 동안 했죠. 그런 이 아랍의 내가 아랍의 지도자야라고 하는 그런 것들 등등 해서 바로 사담 후세인하고 비슷한데, 너 사담 후세인이 어떻게 죽은지 아냐? 결국 도망다니다가 고향 마을에서 신고받고 이 현상금 노린 그 고향 마을 주민들이 신고해서 잡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형당했죠. 그렇게 당할 거다라고 응수를 했는데, 자, 어쨌든 튀르키예가 나토 국가인데 이렇게 나토 전체 주류 의사와는 완전히 다른 이런 행보를 계속 해나가다가는 나토와 정말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고요. 이 튀르키예가 정말 이스라엘 향해서 군사력을 파병할지 계속 우려 속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해 반란 실패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 이익 사업용 사병 집단으로 전락한 바그너 그룹이 말리에서 무장단체의 습격을 받아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위상이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리 북부 알제리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이 말리 정부군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용병 조직을 공격했으며 이들에게 괴멸적 피해를 입히고 대량의 무기와 물자를 노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리 북부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투아렉 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화 안보 개발을 위한 영구적 전략 프레임 동맹, 약칭 CSP-PSD 동맹 대변인 모하메드 엘마울 루드 라마단은 일요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알제리 접경 틴자우 아테네 지구에서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을 공격해 괴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바그너 그룹의 주둔지와 그 일대에서 사흘 동안 동시다발적인 기습 공격을 가했는데요. 전투 과정에서 러시아 용병 장갑차 여러 대와 헬기 한 대가 파괴되고 최소 80명의 전사자와 수십 명의 포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괴멸된 용병 조직은 지난 2020년과 21년에 두 차례 쿠데타를 일으킨 아시미 고이타 대령의 반서방 정책에 따라 축출된 프랑스군과 유엔 평화유지군 대신 지난해부터 말리에 들어온 바그너 그룹인데요. 이들은 푸틴의 사병 조직으로 말리 현지의 이권 사업을 관리해온 병력들이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반란 실패 이후 푸틴의 최측근 인사들에 의해 전면 재정비된 후 해외 이권 사업 관리 조직으로 재편됐는데요. 이들은 지난해부터 말리 정부군에 헬기와 차륜형 장갑차로 구성된 기동 타격대를 제공해 반군을 진압하고 고이타 대령의 경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과 리튬, 우라늄 광산 채굴권을 받아 막대한 이익을 푸틴에게 상납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병 조직이 반군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러시아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푸틴이 말리 반군에게 어떤 보복을 벌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런 조직들인데 이 조직들이 바로 말리 북부 지역에 활동하는 반군이에요. 말리가 일단 지금 이 고이타 대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특수전 교육을 받고 돌아온 사람인데 그렇다고 친미가 아니고 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존에 말리에 들어와 있던, 말리가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프랑스 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었는데 니들 다 나가 하고 쫓아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타 대령에 대한 암살 시도도 있고 하니까 이 원래 그릇에 물이 비워지면 또 다른 물이 들어와야 되죠. 그걸 바그너 그룹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그너 그룹의 신변 보호도 받고 이러면서 바그너 그룹에게 많은 이권을 나눠준 거예요. 자, 이 말리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커요. 여기 이제 적도 부근의 초지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영토는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이죠. 이런 엄청난 이 사막 지역 이런 곳이 있는데 이 북부 지역, 북동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부족들이 지금 독립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독립할 거야, 독립할 거야. 그걸 이제 진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압하기 위해서 또 바그너 그룹이 군데군데 가 있는데 그 바그너 그룹의 기지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이동하고 있는 호송대를 공격해서 한 80여 명을 죽이고 수십 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러시아는 이 배후에 우크라이나군이 있다라고 지금 성토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반군들이 포로를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와의 우호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포로를 전부 다 우크라이나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영상 제가 많이 봤는데 너무 잔인해서 여기에서는 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 상황이 의미는 뭐냐? 러시아군이 그동안은 정말 언터처블 같은 그런 무서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섭다. 저 장갑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전차 무기로 쏘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여기에 다시 추가로 병력 보내거나 전력 보내거나 할 능력도 없고 한 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동네 북이 되어버렸다. 그 동네 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서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자, 말리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도 이제 보겠죠.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에 러시아 연兵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들도 아마 곧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추락한 러시아 어디가 끝일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